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외고와 같은 영어 실력이 쟁쟁한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에서의 학교 시험, 내신과 수행평가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어떻게 KNS IB 잉글리시에서 쌓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관 교수 부원장 전수경이고요. 오늘 특목고 그리고 자사고, 외고와 같은 굉장히 영어 실력이 쟁쟁한 학생들이 진학한 학교에서의 학교 시험, 내신과 수행평가에 필요한 영어 실력을 어떻게 KNS IB 잉글리시에서 쌓을 수 있는지 안내 드리고, IB 잉글리시 전문 강사인 김호중 선생님께서 수업의 진행에 관하여 더욱더 구체적인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고교 학점제 시대에 또 학교에서 어떤 평가의 지표를 가지고 우리 이미 우수한 학생이지만 어떤 굉장히 불티나는 경쟁 속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고요. 더 중요하게는 지금 고등학생이 아닌 예비 고등학생의 입장에 있는 예비 중1부터 예비 중3까지도 역시 방향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래서 미리 공부해서 실력을 쌓을 수 있을 때 그게 어떻게 이용될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여기 이미지로 나와 있는 브로셔의 화면 중에 하나인데요. 외고 전사고에서 원하는 입시 브로셔, 입시와 관련돼서 정보를 얻을 때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학교 소개 브로셔에 나온 부분입니다. 지금 하나고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를 함양할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의 배움의 장이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외국어 심화 수업, 그리고 또한 1인 1 특기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 전인교육이라는 어떤 키워드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인교육이라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 모두 다 이해하거나 흥미를 가질 수 있는 인재라는 뜻인데요. 종합적이라는 뜻이 돼요. 그러면 지금 하나고가 대표하고 있는 어떤 굉장히 교육 수준이 높은 학교에서 원하는 학생은 전반적인 영역에 대해서 지식이 빠짐이 없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하나만 파고들고 그 하나만 안다가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이해하고 심도 깊은 지식을 갖추고 그것들을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는 것까지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에 깊이와 정확성이 있고 그 다음에 이 깊이와 정확성이 있는 지식을 활용해서 융합하고 창조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게 바로 사회의 인재상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나만 알고 암기만 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지식 축적은 더 이상은 지식 축적이란 표현도 쓰지 않아요. 왜냐?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단순 계산이라든지 데이터 집약까지는 기계가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부분보다 더 빠르게 양적으로 더 많이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인간이 해야 되는 능력은 뭐냐? 그 다양한 영역에 대해 기본 이상의 정확한 지식과 그 기본보다 깊이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 판단하는 역할, 주도적으로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능력, 그리고 세상에 없던 것들을 그런 방향성을 갖고 만들어내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 방안이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좀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대로 약간 인문학이라는 어떤 표현으로 좀 표현을 해볼게요.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능력은 AI한테 없습니다. 지금은 AI의 어떤 능력을 봤을 때 AI도 실수를 한다. 이런 거에서 조금 아직은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기분도 있지만 사실은 AI가 잘 작동되길 바랄 수 있고 그것의 능력이 올라가는 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사람과 AI가 같은 의미에서 경쟁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사용자, 그리고 이걸 주도자, 그리고 이거를 관리 감독자로서 이끌어 나가야 돼요. 그럼 가장 필요한 건 뭐냐? 어떤 분석, 비판적 사고 능력, 이 사회를 이해하는 인문학적인 이해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니즈를 이해해야 돼요. 사회의 니즈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IB 잉글리시라는 거는 비판적 사고 기르기. 비판적 사고는 비난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럴까? 정말 그것이 현 시대에 적절한 질문이거나 답일까?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파고드는 능력을 의미하고 있고요. 지문의 분석 도구 사용법 알기는 무언가를 분석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배운 지식을 활용해서 그 내용을 탐구해서 거기서 어떤 요소들을 새롭게 결합해서 창조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러려면 어떤 기준이 필요해요. 옛날식 단순히 암기, 양적인 지식 축적은 더 이상 현대에 맞는 형태의 지식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그거는 기준이 있죠. 맞냐 틀리냐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판단 요소로서 항상 있어요. 학교 시험도 마찬가지. 암기 했는지에 대한 어떤 테스팅이 있죠. 근데 그 암기했는지 아는 것 그 다음 단계를 분석을 잘 했는지 검사하기 위해서는 문제의 형태가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외고, 전사고, 자사고의 어떤 입시의 인터뷰일 수도 있고요. 또한 학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에세이, 논제일 수도 있고요. 또한 어떤 발표, 프레젠테이션, 수행평가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내가 어떤 주어진 정보나 내가 새롭게 얻어낸 정보를 분석해서 나타내려고 하면 거기에는 기준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준도 배워야 돼요. 그게 바로 IB 잉글리시입니다. KNS IB 잉글리시입니다. 그것을 나의 방식으로 기록하고 발표하는데, 나의 방식이라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이것을 선택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학교 수행평가면 그냥 주어진 건데 그런 게 없을 수도 있죠. 그랬을 때는 현 시대를 살고 있는 한 명으로서 현 시대와 융합할 수 있어요. 아니면 역사적인 의미에서 융합할 수도 있겠죠. 과거와 현재를 대조시키고 어떤 그 대조점에 대한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논리를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것이 IB 잉글리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분석적인 접근이 필요한 것이 아까 커리큘럼에 들어있었던 외고, 전사고에 나와 있는 어떤 커리큘럼인데요. 분석을 하는 심화 영어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틱 디베이트 포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키워드더라고요. 소크라틱 디베이트라는 게 그러면 어떤 철학적인 논의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모든 공학이든 수학, 과학이든 다 마찬가지로 이런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독서와 논의라는 거는 논리적인 어떤 쟁점을 가진 것을 풀어나가는 과정이겠죠? 논쟁이라는 게 단지 위닝이랑 루징이 있는 게 아니라 좀 쟁점을 이해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장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소디포는 최고의 리더가 최고의 리더가 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주어진 것을 읽고 분석하는 능력을 검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지 지문이 길거나 단어가 어려워서가 아니라 내용에 대한 쟁점을 이해하는 능력이 발휘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 있고, 이 부분을 채우는 것이 바로 분석적인 학습이에요. 근데 저희가 사실 이미 알고 있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그런 중등학교 현재 교육과정에서는 그게 소화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미리 그걸 학습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학원에 다니라는 얘기냐? 물론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한 학원에서 배운 어떤 것이든 정답이 있는 문제풀이라고 해도 분석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들을 좀씩 같이 지금부터 하면 학년이 어리고 아직 고등학생이 되기엔 시간이 남았을수록 효과는 큽니다. 왜냐? 그 습관화가 되면 모든 과정을 그런 식으로 이어나갈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기에는 제가 입시 질문이 나와 있는데, 인터뷰 질문을 저희가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게 내신이나 수행평가보다 선행된 단계의 어떤 사건이긴 하지만 예시를 보여드릴게요. 본인이 연구해서 공부한 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의 사고를 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비시장 경제가 공영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사회에 대입해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점이 있냐? 칼 폴라니라는 학자의 사상 중에 비시장 경제가 공영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한국 사회에 대입해서 어떻게 그게 장점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서 말해봐라. 그러니까 현대 사회 혹은 개인이라는 사람들, 근데 거기 배경이라는 건 현대 사회라는 게 있겠죠?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처해 있는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요소를 알고 그것과 어떤 배움의 일부 요소, 아주 깊이 있는 지식이죠. 비시장 경제가 공영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다라는 학자의 주장을 대입 두 개를 다시 한번 연결지어 보는 그런 형태의 질문 던지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그게 핵심 포인트가 됩니다. 외고 전사고 평가의 포인트는요. 강독 자체도 어려워요. 리더로서. 그러나 그 읽은 내용을 가지고 주인공은 누구인가, 몇 번째 페이지에서 사건이 일어난다 이런 형태가 아니라 그 메시지, 어떤 인물이 뭐 문학이라면 인물이고 비문학이라면 어떤 주제어가 나타내는 바를 현재에 대입시켜 보거나 현재의 나에게 대입시켜 보는 그런 류의 어떤 좀 더 종합적인 사고가 필요한 거죠. 물론 그렇다고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종합적인 사고를 하기 이전에 선행된 정확성이 있어야 돼요. AI의 주도적 사용자와 관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AI에 오류가 없는지 아는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 모든 지식이 오류가 한 번만 있어도 정말 일파만파 정말 큰 영향력을 발휘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인지 못하는 존재가 돼서는 안 되겠죠.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공통적인 교과 영역이나 영어에서는 정확성을 언제나 평가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서논술 형태의 주장 혹은 쟁점에 대한 이해, 수행평가를 통해 굉장히 빠르고 정확한 내용에 대한 파악과 그거를 나의 해석을 곁들여서 보여줄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이 중요합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축소된 형태의 인간과 사회거든요. 이 축소된 형태의 인간과 사회가 어떤 시점을 만나면 결국 역사적인 의미를 가질 거고 현대사회와 이 축소판을 비교할 수 있어요. 배우고서. 좀 이따가 김호중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어떤 시대적 의미 같은 것도 함께 배우고 현 시대에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도 같이 연결짓는 연습을 하는데 좀 전에 인터뷰의 어떤 질문, 면접 질문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요? 어떤 학설과 이론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데 그 근거가 있을 거고 그걸 너가 연구해서 안다고 했으니 그걸 현재 한국 사회와 비교해서 넣어봐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런 연습을 잘 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 하나고 학교 시험 서논술 답에 답지인데요. 답만 길이가 이만큼이에요. Referencing text A, Referencing text B. 여기서는 참조된 내용을 이만큼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이먼 젠킨스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고 내가 읽은 거에 대해서 서논술 답을 쓰는데 방향도 맞아야 되고요. 내용의 핵심을 서머라이즈 해야 되고 당연히 단어건데 정확한 단어 사용을 해야 됩니다. 본문을 베끼는 형태는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답을 내기 위해서는 아까 나만의 글, 말과 글로 나타내기 연습을 KNS IB 잉글리시에서 한 친구와 초등 때 약간 저널 쓰듯이 그리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사견을 쓰듯이 어떤 그런 그냥 영문 원서 읽기랑 원어민과 말하기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학생들이 힘들어할 수 있어요. 왜? 거긴 논리성이나 쟁점이 포인트가 없거든요. 언어는 자유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비가 왔다, 비가 개었다 해서 내 기분도 좋았다, 나빴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쟁점이 있는 어떤 정보 전달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보고 그 기준이 무엇인지 독자에게 전달하는 과정도 같이 필요해요. 요약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약에서 중요한 핵심어가 무엇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연결관계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이 IB 수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좀 화면을 가렸지만 그냥 이미지만 한번 봐주세요. 외고와 같은 경우 정말 최고의 학생들이 가는 외고와 같은 경우에도 수행평가의 유형 및 수준은 다음과 같아요. 테드 강의와 같은 것,
그리고 토플 실전 문제의 리스닝 강의 부분과 같은 것들을 들려주고 그 들려준 것을 요약하거나 짧은 질문에 대답하거나 혹은 그 내용에서 나온 것들을 어떻게 적용하는 답안을 쓰는 것입니다. 딕테이션 능력도 필요하고요. 강의를 이해할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강의라는 것이 사실 초, 중, 고 모든 학생이 선생님이 어떤 목적과 방향을 갖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강의가 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강의라는 거는 어떤 고등학습자를 의미하고 있고 대학교 수준의 어떤 어휘라든지 내용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자연과 인간 사회 같은 연관성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왜? 현실성이 있잖아요. 현대의 시점에 꼭 필요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대원외고에서 서울대에 간 KNS 학원 선배가 써준 후배들한테 쓰는 학습 수기인데 심화 추론이 많으면 어려운 시험이 된다. 등급을 가르기 위한 문제로선 단어의 배열, 단어의 변환, 어떤 고급 단어 그런 동요 문제겠죠? 영작이라는 거, 문장을 적절히 썼느냐라는 부분, 고쳐쓰기, 문법 고쳐쓰기 등이 있다. 중요한 건 전반적인 독해 능력의 상승이다. 여기서 이 문법 고쳐쓰기와 독해 상승이라는 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보면 사실 이거는 외고 그리고 플러스 알파된 어떤 전사고 자사고에도 다 통용되는 부분이겠지만 그냥 한 문장에 정확한 한글 뜻을 찍어내듯 아는 능력만이 아니라 문장과 문장이 연결돼서 어떤 문단을 이루고 문단과 문단 사이에 논리적인 연결 관계가 있잖아요. 그것까지를 좀 종합적으로 한눈에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요구되는 해독 능력의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문의 어떤 조건이나 환경의 어떤 관계 그것이 상반된 것인지 대립상인지 어휘의 호환성을 확인할 수 있는지 즉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를 알고 있는지 맥락상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포함 관계와 개념에 동치되는 부분 확인. 굉장히 말도 어렵지만요. 어떻게 보면 논리적 사고, 굉장히 요즘식의 어떤 단어 구분 아니겠지만 이과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논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문 분석을 논리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IB 잉글리시에서 배우는 분석의 기준이라는 걸 대입시켜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서 배열은 논리적인 어떤 파악이죠. 흐름 파악 이런 것들도 같이 본다. 사실 수능에서도 순서 파악이 있지만 그런 문제풀이 학습이 선행돼야 되고 꾸준히 계속돼야 되는 건 맞거든요. 근데 그 ABC냐 BAC냐 이것만을 그 리듬 안에서 연습하는 것이 종합적인 내재된 영어 실력을 기르는 데는 한계가 있죠. 왜냐? 그런 능력들은 좀 더 긴 맥락 속에서 지금 외대부고 앤 오브 그린 게이블스 이런 거 혹은 톨킨이죠. 반지의 제왕 작가네요. 리프 바이 니글이라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런 좀 긴 작품을 읽고 물론 그것이 문학일 수도 있고 또한 문학적인 거 외에 조금 태도와 같은 비문학 인용 내용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합적인 사고 능력을 가지고 이거를 바라보는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한 페이지에 한 면, 4분의 1면 정도를 차지하는 총 길이의 내용을 보고 하나의 문제를 어떤 선택지 안에서 고르면 끝나는 것과는 좀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시험 문제 저희 또 분석된 내용을 한번 보면 일단은 잘 글씨를 같이 읽어본다기보다는 융합형 문항 유형이고요. 수사법이나 지칭 추론, 또 문장 구조나 주어 찾기도 물론 있었고 구두점까지도 확인해야 된다. 그래서 의인화가 되었는지 내용에서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내용을 읽었는지 보는 것 IB 수업에서 가장 기준점으로 두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어떤 어휘들 그것을 사용한 이유라든지 내용상의 맥락을 파악하기 같은 부분들이 같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분석한 내용 중에 맞는 거 하나를 고르는 거였어요. 평소에 저희가 보던 설명문, 교과서적인 설명문과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능력들을
발휘하기 위해서 좀 배워야 돼요. 배우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해본 친구들이 알아서 하려고 그러면 굉장히 막막해지고 실패의 경험이 계속되다 보면 자신감도 떨어지고 스트레스가 올라가죠. 그래서 미리 공부하는 게 제일 좋아요. 실제로 IB 수업을 하시는 IB 전문 강사인 김호중 선생님께서도 학기가 거듭됨에 따라 축적되는 아이들의 어떤 발전 양상도 물론 있고 그 아이가 이 도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능숙함이 생기면 새로운 걸 배우는 속도도 물론 빨라지기 때문에 훨씬 수업의 활기라든지 효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을 경험하고 계세요. KNS IB 잉글리시의 핸드북의 예시거든요. 한번 봐주시면 정독하고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핸드북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냐? 논의의 바탕인 사회를 이해하고 우리를 이해하는 과정이에요. 이게 핵심적인 인문학적 가치인데 이거는 모든 분야에서 과학, 법학, 의학, 공학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외고나 전사고에서도 당연히 평가 요소로서 높은 가치를 매깁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분석의 도구, 질문들이 있는데요. 분석의 기준과 도구를 마련하는 것을 함께 공부를 합니다. 내신과 수행평가에 출제자인 선생님을 아직 못 만났어요. 왜? 아직 고등학생이 아니니까.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그 사람의 어떤 기준을 어떻게 파악할까? 객관적인 기준이 있는 거죠. 객관적인 기준을 배워 놓아야 합니다. 사실 저희가 너무나 객관적인 문제의 규격화가 이루어진 시험들, 수능이나 토플 같은 경우에는 출제자의 얼굴을 모르고 대상을 모르고 혹은 우리가 읽어야 되는 지문을 아직 몰라도 문제를 다 알고 있어요. 왜? 상당히 높은 의미에서 규격이 틀이 잡혀있기 때문에 문제 유형은 항상 똑같습니다. 그걸 알고 선택지가 선택되었을 때 선택지를 읽고 그 본문을 읽고 선택지와 비교하는 능력을 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분석해야 되는 대상이 되는 텍스트는 아직 몰라요. 그리고 그건 다양할 수 있지만 어떤 것을 질문을 해서 의미 있는 것, 생각거리가 무엇이냐. 이것들은 미리 그 도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IB 수업 때 한다. 여기서는 사실 이게 어떤 핸드북이 아니라 핸드북의 근간이나 기초가 되는 부분을 또 이렇게 가지고 와봤는데 이 화살표가 IB 수업의 정신이나 활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냐? 유기적인 연결. 하나의 요소와 또 다른 요소. 텍스트 외적인 요소일 수도 있고요. 혹은 텍스트 내에 있는 상반된 어떤 경험들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하나 이상의 요소들. 아까 지금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공부하는 나라는 존재의 입장, 혹은 나라는 존재의 배경이 되는 사회의 흐름에 대한 입장, 혹은 현대사회와 과거의 변화에 대한 두 개의 입장일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배운 내용과 연결지어보는 연습, 이게 바로 IB에서 굉장히 가치 있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추론 파악 능력도 올라가고요. 결국 융합인재상, 창의적인 인재상이라는 말에는 그런 유기적인 화살표로 연결시켜 보기. A라는 것과 B라는 요소를 내가 연결짓는다는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두 개를 연결지어 보시오.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니라 그랬을 때 그것이 바로 공부 인문학적 소양이 없이는 생각해낼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는 거죠. 결국에 그런 외고나 전사고 그리고 현대 사회 모두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연결 지을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었는지 보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KNS IB 외고 전사고 영어 로드맵은 다음과 같아요. 내신 수행에 필요한 탄탄한 기본기, 응용과 확장 능력 키우기, 본질적 영어 실력 쌓기. 그러니까 결국에는 탄탄한 기본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정확한 파악 능력, 유기적이고 심오한 글을 읽고 그 내용을 핵심을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세부 요소인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어떤 단어로 바꿀 수 있는지 아는 것. 수준 높은 글을 읽어봐야지 가능한 겁니다. 읽고 공부해봐야지 아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나만의 글로 패러프레이즈해서 써보는 능력. 또한 응용하기. 응용이라는 건 내용을 분석해서 파생된 질문에 대답하기인데요. 저희 아까 보여드린
IB 핸드북에 나온 것들과 같습니다. 그럼 그 파생된 질문에 답하는 것도 역시 처음엔 어느 정도 질적인 소통이 가능했는지 그거를 선생님이 검사해주는 방식이 필요하겠죠. 방향을, 디렉션을 주는 방식. 한번 맞고 틀리고 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그 학습을 계속 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내가 그 배움의 도구를 한번 구경한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바로 본질적 영어 실력입니다. 수업을 한번 듣고 선생님이 수업하시는 게 모두 한 번에 한 자리에서 그냥 청중의 입장에서 내 것이 되진 않아요. 참여해봐야 됩니다. 참여하고 선생님과 소통을 통해서 고칠 부분이나 내가 살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정보를 찾는 능력도 향상되고요. 그 정보라는 것을 찾은 다음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걸 사고라고 하거든요. 이 과정들이 함께 계속 학기 축적됨에 따라 계속 발전하는 양상을 보입니다. 아무리 텍스트가 쉬워도 그 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능력의 수준은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죠. 내용을 알고 있지만 근거를 모르면 안 되고요. 근거를 갖고 있다면 그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것들을 쌓아 나갈 수 있어야 된다. 이게 KNS IB 잉글리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인 것 같아요. 거기서 확장된 어떤 활동들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수행평가라는 거에 고득점이라고 이렇게 써놨을 때 이게 사실 IB에서 줄 수 있는 아주 종합적인 능력과 경험에 비해 너무 단순한 캐치프레이즈일 수 있지만 사실 그래도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제일 관심 있는 부분은 시험 잘 볼 수 있나요? 일 수 있죠. 이거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시험을 잘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이가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을 가진 사람이 유리하죠. 이런 것들은 내가 얼마나 공부가 되었는지 수행평가 전, 시험 전에 내 자신을 스스로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빈 곳이 없게 대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드린 말씀은 전체의 그냥 틀일 뿐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실제 수업에 진행되는 내용, 소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말씀해 주실 저희 또 IB 전문 강사이신 김호중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데요. 그 말씀 듣고 또 실제 수업에 참여하는 시점, 과정, 내용 많은 것들이 설명되고 해소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저희 선생님하고 또 말씀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KNS는 IB 잉글리시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키워드가 나타내는 의미가 무엇일까? 바로 이 부분, 좀 전에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되게 선행된 적이 없는 지식 축적과 그것에 대한 평가 영역이에요. 여기서 선행된 적 없다는 얘기는 학교나 기존의 학원의 어떤 입시에 관련돼서 많이 통용됐던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앞으로는 사실 학점제도 그렇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예 틀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뀌는 건데 그 대비를 할 때 필요한 요소들을 모아보니 그것이 바로 IB 잉글리시라는 형태였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제 KNS에서 IB 수업을 맡고 있는 김호중 강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원장님께서 설명 전반적으로 해주셨는데 그거와 관련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이제 수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뭐 어떤 그 도구들을 사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으며 또 어떤 주제나 아니면 어떤 책을 다루는지 기본적으로 이제 문학책을 다루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일단 뭐 잠시 말씀드리면은 일단 3개월 단위로 한 학기가 돌아가고 있어서 저는 이제 수요일과 토요일 심화 IB를 맡고 있는데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이렇고 토요일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중요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제 간략한 소개를 드리자면 전 이제 연세대학교에서 영어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고 지금 이제 대학원에서 석사 과정을 마치고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제 전공을 살려서 이제 문학을 관련해서 IB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수업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이 수업을 진행해 나가야 될까 그거를 전반적으로 고민하고 또 이제 그거를 좀 그려놓은 장면이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일단 제가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놨어요. 보시면 여기에 이게 일반적인 텍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뭐 설명문이나 아니면은 그냥 일상적으로 보는 뭐 정보 전달의 목적인 그런 글들이겠죠. 그런 글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비판적이고 통합적인 사고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반 기본적으로 이 정보를 이해하냐, 이해하지 못하냐. 그래서 can you understand 이냐 아니면 못하냐의 문제가 도래하는데 문제에 이제 국한되는데 사실 이제 이게 문학 텍스트 같이 단순히 정보 전달이나 표면적으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그런 글들을 마주쳤을 때 마주하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일단 첫 번째로 뭐 영어로 돼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어떤 의미를 얘기하고 있는지 이해를 못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단순히 문학 텍스트라든지 아니면 그런 좀 복합적인 텍스트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단순히 이제 표면적인 의미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어떤 게 더 들어있고 거기서 어떤 걸 또 뽑아낼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한데 이제 IB 수업에서는 이제 비판적이고 좀 통합적인 사고를 통해서 그러한 거를 목적으로 하면서 수업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번 학기에 제가 조금 더 문제를 이제 글을 어떻게 대면해야 되고 글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학생들에게 좀 비주얼라이즈 해가지고 보여주려고 가져온 사용하는 그림 중 하나예요. 네,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제 사실 빙상을 보시면은 위에 부분은 되게 작죠. 이게 어떻게 보시면은 단순한 표면적인 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걸 이해한다 하더라도 이 밑에 있는 이 엄청난 내용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네. 그래가지고 저희의 최종 목적은 단순히 위에 단순히 영어를 그냥 월드 바이 워드로 이해한다. 이게 아니라 그 밑에 어떤 게 있는지 또 그걸 어떻게 또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는지 그런 목적을 그런 방법적인 거를 좀 공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주의를 해야 될 게 사실 문학이다 보니까 이 밑에 있는 게 상상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창의력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렇게 그림에 나온 것처럼 모양일 수도 있지만 또 학생들에게 항상 주의시키는 것이 이게 이 모양이 아니라 다른 모양일 수도 있고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방식의 자료들과 정보들을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이제 그런 걸 중점적으로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앞선 게 비판적 사고겠죠. 겉으로 드러나 있는 텍스트를 좀 이해를 하고 그 분석적으로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보는 거였다면은 제가 이제 약간 이렇게 암시적으로 말씀드린 것도 이제 통합적 사고이겠죠. 단순히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다양한 배경 지식들을 또 끌고 들어올 수도 있어야겠죠. 단순히 문학이 아니라 뭐 관련된 역사라든지 아니면 문화라든지 아니면 뭐 현실 생활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이슈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자유롭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또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자료들을 주면서 이제 이 문학이 생산된 시기가 언제인지 그거의 역사적 배경이 무엇인지 또 이게 생산된 장소나 그러한 그 나라의 문화가 무엇인지 또한 그 문화가 어떤 식으로 변해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일단 기본적으로 배워요. 근데 단순히 그거를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그걸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거를 어떻게 다시 통합적으로 프로세스 해가지고 이해하고 그걸 표현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이제 다른 제가 이번에 자주 사용하게 된 그림 중 하나인데 앞선 거는 위에 있는 텍스트를 이해해서 또 밑에 있는 걸 분석적으로 좀 이해를 한다면 사실 이거는 반대예요. 처음에 이제 그냥 보여져 있는 현실이 있어요. 우리는 뭐 그냥 쉽게 하늘도 있고 땅도 있고 나무도 있고 근데 사실 여기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조합해서 그 너머에 있는 뭐 이걸 픽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너머에 있는 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그리고 또한 이 텍스트라는 것 자체가 단순히 현실을 그대로 반복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다른 사람들의 생각도 덮여 있음을 배우는 것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런 이미지들을 써서 좀 이해를 돕고 있는데 이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냐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문학 작품을 읽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영어로 읽겠죠. 영어 원서들이니까 영어 원서를 읽고 표면적 내용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독해력을 여기서 키울 수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 것도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냥 문학 텍스트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거가 쓰여졌을 당시에 썼던 좀 어려운 단어들이라든지 아니면 사실 그 당시에 그 사람들만 이해할 수 있는 문화들이나 아니면 그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절들도 사실 요즘에 와서는 잘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것들을 다 이해하는 것 자체가 사실 좀 벅찬 일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사실 설명문 같은 거 보면은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왜냐면 뭐 여기서 이런 그 내용이 등장해야 되고 뭐 여기서 이러한 근거들을 당연히 될 것이고 뭐 사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은 추론도 가능하거든요. 굳이 독해가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는데 문학 작품은 좀 그것보다는 좀 깊이가 다르겠죠. 그래서 문학 작품에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보면 수준이 높은 그리고 또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수준이 높겠죠. 그런 수준이 높은 글들을 읽어보면서 기본적으로 영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 영어 실력, 독해력을 일단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여기서 이어지는 게 단순히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인물들이 뭐 싸우고 있어. 뭐 이런 거에서 끝나면 되지 않겠죠. 네, 오늘도 수업을 하면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수업은 이제 그 테니스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을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시간이었는데 거기서 학생들한테 물어봤죠. 1장부터 7장까지 이제 막 여러 이야기들이 갈등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어떻게 너의 머릿속에는 어떤 정돈된 구조로 정리가 되느냐 아니면 그냥 되게 임의적인 그리고 되게 랜덤한 사건들의 그냥 산발적인 집합으로 보이냐라고 하니까 학생들 대부분 뭐 하나하나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알겠는데 그게 하나의 구조로서 묶이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묶는 게 사실 잘 이해를 하다 보면 잘 읽다 보면은 보이거든요. 그런 거를 배우는 게 이제 두 번째 과정이겠죠. 두 번째로 이제 읽은 작품을 비판합니다. 이제 부모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비난이 아니라 비판인데 이 비판을 통해서 이게 단순히 뭐 이 사람은 이거 했고 저 사람은 저걸 했고 이 사람은 이거에 대해서 화를 냈고 이게 아니라 이게 과연 어떠한 구조와 어떠한 맥락과 어떠한 연결관계를 통해서 이 하나의 작품을 이루고 있는지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해요. 네, 그거를 일단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서 나아가서 이게 과연 이러한 연결관계와 맥락에 따른다면은 이게 단순히 사건을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런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거겠구나 라는 걸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파악을 하면서 그걸 통해서 단순히 분석적이고 뭐 겉에서 얘기하는 것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고력을 키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걸 통해서 자신이 뭐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학작품 비판 같은 경우에는 되게 자신의 의견이 개입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어느 정도 학생들이 뭐 이해가 잘 안 된다 싶으면 제가 좀 개입을 해서 뭐 이런 걸 의미하고 이런 맥락을 연결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음을 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사실 그게 내 의견이 아니라 내 의견인 것 같지만 뭐 남의 의견을 내 의견처럼 여기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이걸 이해하고 또 이거에 대해서 좀 심화적으로 좀 비판적으로 이해를 한 거에 대해서 과연 나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의견을 피력하는 과정을 마지막으로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설득적이거나 아니면 비판적 에세이 혹은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새롭게 다 짧은 에세이를 좀 포맷을 만들어 봤는데 그걸 이제 문제 푸는 느낌으로 일단 해봤어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이것도 에세이라고 메시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걸 통해서 나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이런 의견들이 있어. 이런 거를 피력하는 그런 마지막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 이제 봄학기부터 어떠한 문학 작품들을 다뤘는지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봄학기에는 저희가 3월부터 시작했던 봄학기에는 일단 그 피터팬과 피터팬 극작가가 쓴 제인 베리가 쓴 메리 로즈라는 연극 두 개를 다뤘어요. 연극은 좀 짧아서 그래서 두 개를 다뤘는데 이게 사실 피터팬만 들었을 때는 어린애들이 읽는 문학이 아니냐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피터팬과 메리 로즈를 함께 읽는다면은 이 당시 20세기 초에 사람들이 빠져 있었던 모험에 대한 열망, 근데 그 모험에 대한 열망 뒤에 숨겨져 있는 더 깊은 정치적 공망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막 잘 받아들여지다가 중간에 1차 세계대전이 터진 다음에 그걸 겪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지 그게 같은 극작가가 쓴 메리 로즈라는 작품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거 두 개를 비교 분석하면서 이게 단순히 표면적으로 읽었을 때는 아니면 그냥 사실 피터팬을 직접 읽는 사람은 드물죠. 읽지 않고 그냥 들었을 때는 아동문학이라고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 이게 그 밑에 다른 것들을 더 읽어낼 수 있는 여지들이 있구나. 이런 거를 일단 같이 봤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알베르 까뮈의 이방인을 같이 다뤘습니다.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세계대전 관련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적으로 봄학기에는 1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그리고 2차 세계대전과 관련된 책 두 가지를 같이 다루면서 단순히 이게 그것도 이방인도 사실 알고 보면은 되게 무감각적인 사람의 일기 같은 얘기잖아요. 근데 단순히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걸 같이 봤던 것이죠. 그리고 여름 학기에는 이제 위대한 개츠비 그리고 Fahrenheit 451 화씨 451도를 다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책을 선정하는 기준 중에서 하나가 뭐 미국 고등학교에서 많이 읽히는 책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뭐 외고 같은 데서 많이 쓰이는 책 이런 것들을 같이 골라봤는데 위대한 개츠비 같은 경우에는 대학 내고에서도 이제 많이 쓰이고 있는 걸로 같이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서 위대한 개츠비도 사실 그냥 로맨스 이야기 같기도 하고 또 이 화씨 451도는 그냥 공상과학 얘기 같은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역사와 이걸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일이 이어나가고 있는지를 이해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다양한 맥락에서 이거를 적용을 시켜보면 이렇게 다양한 키워드들이 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이번 가을 학기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는 일단 전반기에서 다룬 거는 이제 테니스 윌리엄스의 유리동물원을 다뤘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읽으면은 되게 엄마와 아들과 딸의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되게 산발적인 갈등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되게 가난하네.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이거의 뒤에 배경에 있는 1930년대의 대공황이라든지 아니면은 1920년대에 호황과 대비했을 때 이들이 느꼈던 절망이라든지 아니면 또 이 대공황을 통해서 몰락하게 됐던 중산층들의 절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읽어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읽어내는 시간을 가졌고 또 이제 다음으로 후반기에 다룰 작품은 파리 대왕, Lord of the Flies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읽었을 때는 모험 소설 아니야 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사실 사회가 어떻게 구성되고 있고 사람의 본성은 무엇이며 이게 이러한 인간의 기본적인 이해에 대한 탐구가 이 소년들의 이야기로 반영되어 있는 거겠죠. 재현되어 있는 거겠죠. 그런 거를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들어갈 예정인데 그래서 이거는 전반적으로 제가 교재를 만들 때면 처음에 붙여놓는 설명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게 보시면 밑줄 쳐놨는데 close reading of the text. 그래서 자세히 읽어요. 그래서 독해력을 통해서 이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critically interrogate given textual materials. 그래서 주어진 텍스트적인 이 재료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비판적으로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를 이제 배워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관심 있는 키워드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으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들을 활용해서 다양한 맥락에 이렇게 이 텍스트를 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좀 더 이해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학생들의 개인적인 일기를 통해서 어떠한 새로운 의미를 추출해낼 수 있는가 그런 거를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기본적으로 책을 읽었을 때 죄송합니다. 책을 읽었을 때 숙제로 내주는 부분이고요. 숙제 같은 경우에는 보통 그냥 그 책의 특정한 부분을 읽기, 그리고 주어진 이제 분량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모르는 단어랑 인물 분석이라든가 아니면 뭐 되게 흥미로웠던 구절, 그리고 구절이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런 거를 기본적으로 적어오는 걸로 숙제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온 걸 바탕으로 학생들과 같이 토의를 해보고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뭐 제가 이슈를 하나 줘요. 예를 들어서 유리동물원에서 등장했던 인물, 이 인물이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습관이 있는데 그 습관이 그냥 단순히 무시할 수 있는 습관이 사실 어떤 걸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닐까 라는 이슈를 던져주면서 이해를 해보기도 하고 또 뭐 단순히 문학 작품이 아니라 외부에서 가져온 그 정보들 같이 활용을 하면서 글도 읽고 영상도 같이 보면서 또 이제 다른 맥락에서 이 작품들을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런 정도의 다양한 그 영상 자료 혹은 아니면은 맥락 자료들을 역사 자료 이런 거를 같이 와서 같이 공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를 다 통해서 문학 작품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 하면은 마지막으로 에세이 라이팅이죠. 근데 이거는 원래는 인디펜던트 에세이를 제가 쓰게 해서 그 도입 그리고 몸통 그리고 컨클루전 이렇게 해서 쓰는 걸로 학생들에게 많이 줬었는데 이번에는 좀 다르게 해서 일단 그 문학에서 수출한 작품을 그 부분을 주고 구절을 주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특정 구절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해봐라. 그리고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어떠한 의미를 더 뽑아낼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한번 물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보통 이런 거는 토의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보는 거였는데 이런 거를 통해서 아예 글을 쓰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런 걸 한번 짤막한 좀 어떻게 보면 문제에 대해서 답변하는 에세이 형식을 내서 한번 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이런 걸 또 중점적으로 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같이 작품을 읽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느낀 게 학생들이 생각보다 이러한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감을 못 잡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문제를 줬어요. 문제를 줘서 일반적으로 마지막 구절이 어떤 걸 의미하냐 이런 질문을 줬다면은 그거에 대해서 원래 이제 원래대로 의도대로라면은 이 제시문을 전체적으로 읽고 제시문에서 이런 구절에서 이러한 근거들이 있네? 그럼 이런 근거들이 여기서 이 캔더우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보여주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캔더우스는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근데 이걸 또 확장해가지고 이 당시에 사회적 배경이나 역사적 배경이랑 묶었을 경우에 이게 확장돼서 새로운 의미로 또 이해를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식의 방향성을 제가 사실 이제 의도를 해요. 근데 학생들과 같이 얘기를 해보면 사실 이 마지막 구절에만 집중을 해가지고 전체 맥락을 보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이 캔더우스에 집중하지 않고 좀 덜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 어떤 한 주어진 거에 대해서 중요성의 그 등급을 판단하는 게 어쩌 보면 미숙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뭐 그런 좀 미숙함이겠죠. 왜냐면 이러한 방식의 수업이라든가 이러한 방식의 글을 읽는 방식에 대해서는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를 같이 연습해 보려고 일단 그런 식의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좀 지속적으로 단순히 사실 이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문학 작품을 그냥 읽고 내 느낌이 이래. 내 느낌이 어때? 이게 아니라 이걸 읽고 거기서 내 느낌이 이런데 그 근거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그리고 추가적인 근거를 어디서 가져올 수 있고 이런 식의 조금 더 좀 분석적이고 틀에 잡힌 글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글을 읽는 방식에 대한 훈련이 같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영어를 공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고력을 기를 수 있고 또 비판적으로 어떤 걸 대하는 태도를 이제 공부할 수 있는 수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제가 이걸 하면서 느끼는 건데 영어로 진행되는 토론 수업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방점도 있지만 영어보다도 토론의 방점이 더 찍혀 있을 수도 있다는 거를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영어로 토론을 하면 영어는 엄청 늘 수밖에 없겠죠.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이 IB 클래스에서 목적으로 하고 있는 방향성을 마지막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영어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일단 영어를 통합적으로 연습을 해요. 뭐 이걸 하면서 당연히 문법도 들고 어휘도 들고 독해도 들고 리스닝도 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기본으로 깔고 이제 비판적 통합적 사고를 바탕으로 토익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가지고 텍스트나 주어진 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내가 이해를 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맥락에 놓을 수가 있고 그거를 내가 설득력 있게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공부를 합니다.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이제 추가적으로 단순히 문학 작품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선행 지식이나 배경 지식들을 이제 같이 습득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걸 통해서 이런 모두 조합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게 정보로서만 따로 배치돼가지고 별개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 능동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하고 조합하는 걸 같이 기르는 게 이 수업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계획표예요. 그래서 처음에 수요일 수업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시 시작해서 30분 정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1시간 정도 쉬는 시간을 중간에 주겠지만 읽은 작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또 그걸 바탕으로 토의를 해보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은 관련된 배경 지식을 좀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마지막 30분 동안은 자신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설명을 좀 더 발표하는 식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일단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되게 유동적이에요. 왜냐면 학생들이 얘기를 하다 보면은 막 얘기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수업 시간표는 언제든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 라는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플로우는 같은데 시간이 좀 다른 거고요. 토요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저희가 IB 클래스에서 목표로 하고 있고 뭐 수업을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 글을 읽고 비판적 사고를 기르는 그걸 연습하고 있다는 거를 어느 정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